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짓밟고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인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기 조선 역사상 가장 비정한 인물로 손꼽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군 세종의 아들이었으나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수많은 충신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고 조선이 쌓아온 도덕적 근간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왕권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조카를 죽인 살인자이자 권력의 눈먼 찬탈자의 진실. 오늘 우리는 세조라는 인물을 철저히 파헤쳐보려 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세조는 오랫동안 강인한 지도자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즉위는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인 충과 효를 정면으로 거스른 명백한 반역이었다는 점입니다. 1417년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난 수양대군은 형 문종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으나 그 운명을 스스로 비틀어 억지로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죽이고 조선의 미래를 이끌 학자들을 몰살했습니다. 그가 세운 공적이라 칭송받는 것들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신하들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에게 막대한 특권을 허용하며 훗날 조선을 병들게 할 부패 세력인 훈구파를 탄생시켰습니다. 과연 그는 조선을 위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왕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걸어온 피해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화려한 업적 속에 가려진 비정한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보겠습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이름은 이유였죠. 흔히 그는 무예에 능하고 호탕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이는 왕의 덕목인 인과 예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성정에 가까웠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그의 활쏘기 실력이나 말타기 일화는 그가 평범한 대군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넘치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힘은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형과 조카를 향한 위협적인 칼날로 변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일찍이 둘째 아들의 이런 기질을 우려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이와 숙제가 절개를 지키다 죽은 수양산에서 따온 것임을 생각해보면 아들에게 제발 충절을 지키며 살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세종의 치세 동안 훈민정음 창제나 석보상절 간행 등 국사에 참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이는 나중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 문종보다 더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것은 곧 비뚤어진 선민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왕실 종친으로서 신하들과 교류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무인기질이 강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았는데 이는 장차 벌어질 유혈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했을 때 수양대군은 이미 자신의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형의 모습을 보며 그는 위로하기보다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유교적 예법에 따르면 동생은 형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지만 수양대군에게 형은 그저 자신이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조선의 국방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았고 오직 궁궐 안에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성군 세종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배륜의 시작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며 조선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점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운영했는데 이를 두고 수양대군은 왕권이 약해졌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단종실록에 기록된 황표정사는 당시 대신들이 인사권에 관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린 왕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대신들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신하들이 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공격하며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을 가장 무시한 사람은 수양대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지키기보다는 단종이 가진 권력을 뺏을 궁리만 했습니다. 그는 한명회와 골람 같은 모사꾼들을 불러들여 비밀리에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권력욕에 가득 찬 인물로 수양대군의 비뚤어진 야망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대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충신인 척 연기했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며 자신의 위상을 높였고 단종 앞에서는 인자한 숙부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살생부를 작성하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주도 면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함경도에서 육진을 개척한 구국의 영웅이었고 세종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했다면 김종서와 협력하여 단종을 보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산이었던 김종서를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명분 없는 권력욕이 빚어낸 역사적 범죄의 서막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수의 무사를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를 마치 수양대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비겁한 기습 살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서신을 전달하겠다는 핑계로 김종서를 집 밖으로 유인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김종서를 부하를 시켜 철퇴로 내려쳤습니다. 7순이 넘은 노대신은 그렇게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쓰러진 노인의 목을 베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수양대군은 경복궁을 장악하고 가짜 명을 내려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궁궐문 앞에는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고 수양대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신들은 들어오는 족족 무사들의 칼에 베였습니다. 황보인, 이양, 조극관 등 평생을 조선에 헌신한 충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반역자로 물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까지 영모의 수계로 몰아 사약을 내렸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없다는 비정한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날 밤 한양도성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부사에 올라 군권과 인사권을 독점했습니다. 단종은 궁궐 구석에서 떨며 숙부의 잔인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물리적인 힘으로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조선 왕조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고 이후 수많은 권력 암투의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은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끝내 조카의 자리를 뺏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성산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의 학가들은 세조의 찬탈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456년 이들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며 세조를 처단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육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조가 가졌던 가장 큰 콤플렉스인 정통성의 부재를 정면으로 자극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하며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성산문의 살을 인두로 지지고 박팽년의 팔다리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세조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를 나리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들의 당당함 앞에 세조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힘으로 이들의 육체는 파괴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신념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이들을 처형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묶어 노비로 만들거나 살해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이 일구어 놓은 학문의 전당, 집현전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책을 논의하던 경연도 없앴습니다. 이는 조선을 지탱하던 지성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였습니다. 세조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가르치고 비판하는 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집현전의 폐지는 조선의 정치가 토론과 합의에서 독단과 명령으로 변질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세조는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 조선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는 군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세조의 잔혹함은 1457년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동생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했다는 보고를 받자 세조는 마침내 조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 유배가 있던 17세의 소녀는 세조에게 위협이 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죽었다고 미화되어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숙부가 조카를 죽인 이 끔찍한 사건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남을 비극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을지 모르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단종이 죽던 날 영월의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온 백성이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수습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인물이 유배지의 강가에 버려진 것입니다. 세조의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는 이후 그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혼령이 꿈에 나타나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세조 스스로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가족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피로 물든 왕좌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었을까요? 세조의 통치 기간 내내 이 비극적인 죽음의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평생을 의심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세조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육조 직계제는 사실상 독재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시행했던 의정부 서사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국정을 심의하고 왕과 협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독단을 막고 원숙한 정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를 폐지하고 육조 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속뜻은 정승들의 권한을 뺏고 자신이 모든 것을 독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신하들은 왕의 눈치만 보는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기에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판단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집단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조 치하의 조선은 활발한 토론이 사라지고 경직된 관료사회로 변해갔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도 법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시스템화하여 반항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관리들에게 현직일 때만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동시에 현직 관리들이 퇴직 후를 걱정하며 재임 기간 동안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호패법 강화 역시 백성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조가 만든 법과 제도는 조선의 기틀이 되었다기보다 세조라는 강력한 군주의 손아귀 위에 백성들을 묶어두는 쇠사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나라의 시스템을 자신의 권력 유지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조의 통치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공신 세력의 비대화입니다. 그는 정통성이 부족했기에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한명회, 신숙주 같은 인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이들에게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온갖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훗날 조선 정치를 병들게 한 훈구파의 시조들입니다. 이들은 세조의 비호를 받으며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들의 비리를 묵인했습니다. 이 시에 난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조가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함경도 토호 세력을 압박하고 공신들만 챙기는 인사를 단행하자 지방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세조는 이 난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난을 진압한 후에도 그는 또 다른 공신들을 양성하며 권력을 나눠주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세조는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공신들의 세력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조가 뿌린 부패의 씨앗은 아들 예종과 손자 성종 시대를 거치며
거대한 악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훈구파의 횡포는 나중에 살인파와의 유혈 충돌인 사화로 이어졌고, 조선의 정치는 발전적인 정책 대결이 아닌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조는 당장의 권력을 위해 조선의 미래를 공신들에게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조선은 그가 만든 부패한 권력구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세조의 치세는 강력해 보였으나 그 속은 훈구파라는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던 병든 시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세조의 말년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원인 모를 심한 피부병에 걸려 온몸이 진물과 고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이를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한 면역 질환으로 추측합니다. 세조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에 그토록 집착한 것은 그만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절실히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밤마다 단종과 사륙신의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했고, 꿈속에서 형수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보살서라는 세조의 이런 고통을 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원각사를 짓고 탑을 세우는데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병세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1468년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죽기 전 그는 자신의 무덤을 검소하게 만들라고 유언했습니다. 석시를 쓰지 말라는 등의 지시는 언뜻 백성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죽어서 당할지도 모르는 복수가 두려워 흔적을 최소화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조산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했겠지만 정작 그가 남긴 것은 피로 얼룩진 기록과 분열된 조정이었습니다. 세조, 그는 왕관을 쓴 괴물이었으며 자신의 야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결국 그 소유자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조, 그는 누구였을까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뺏은 비정한 찬탈자라는 사실은 그 어떤 화려한 업적으로도 씻기 어려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의 도덕적 근간을 무너뜨렸고 부패한 훈구 세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했습니다. 그가 흘린 피 위에서 피어난 꽃은 결코 향기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조라는 인물의 비정한 이면과 그가 저지른 비극적인 선택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탈자의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냉철한 평가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고 객관적인 역사를 탐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